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배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다우지수는 한때 6%가량 빠질 정도로 투매와 패닉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 4.6%가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면서 지난 9년 동안의 강세장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까지 퍼지고 있고요. 소위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단 하루 만에 104%, 그러니까 2배로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귀재라고 꼽는 워렌 버핏은 110년 전 1907년의 증시 패닉이나 1920년 대공황 때 증시 패닉 상황을 전하는 신문 기사를 복사해서 사무실에 액자로 걸어두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극도로 공포에 빠졌던 날의 신문을 굳이 액자로 만들어서 사무실에 걸어놓는 이유는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 액자를 보면서 자주 상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난 9년 동안 뉴욕 증시가 황소같이 돌진한 것처럼 오늘 같은 기록적인 급락 장세 역시 투자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얘기겠죠. 주식시장 왜 빠지는지,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언제쯤 반등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짚어보겠고요. 경제 뉴스를 읽다 보면 특수목적법인 SPC라는 용어가 가끔 등장하는데, 이 특수목적법인은 뭐고 왜 만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돼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출근할 때 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 건지, 오늘 고용노동부 관계자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2월 6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경제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오늘 주요 뉴스들로 계속 다뤄지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이 됐는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보는 것보다 죄가 좀 가볍다고 본 겁니까? 이번 재판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들이 무죄로 바뀐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부분이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내 경영 승계를 도와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 본 부분이 유죄를 인정을 받았었는데 1심에서 2심에서는 이제 무죄다. 이거는 청탁을 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평가. 구체적으로 청탁이 오가지 않았으니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까 2심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의 국외도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보냈던 이제 여러 가지 승마 지원금들 이런 것들을 재산의 국외도피 혐의를 같이 봤었거든요. 재산 국외도피죄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죄지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이 크게 준 것은 이 부분을 2심에서는 또 무죄로 봤기 때문에 형량이 대폭해서 감형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풀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역을 하는 대신에 이 기간에 죄를 저지르지 말라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같이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나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같이들 모두 풀려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한테 승마 지원금 보내면서 사실은 뭐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서로 원하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으나
네. 삼성이 돈 주고 대통령이 받은 거 끄덕끄덕하면 이게 묵시적으로 당연히 우리 또 다음에 우리 뭐 할 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 꼭 오가야 꼭 뇌물이고 이런 겁니까라는 게 1심 재판부였는데 네네. 2심 재판부는 뭐가 구체적으로 오가야 청탁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증거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증거가 없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저들 사이에 묵시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돈이 바깥으로 나가긴 했잖아요. 그걸 재산의 국외도피죄로 안 본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2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그 뇌물로 주긴 했는데 뇌물죄는 인정이 되나 네. 이게 뇌물로 준 것이지 본인의 어떤 재산을 옮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득을 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재산의 국외도피로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재산 이건 조금 국외도피죄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목적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죄명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2심 재판부는.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지는 아무튼 지금 그게 좀 논란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외로 어쨌든간 그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삼성의 경영 승계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어떻게 개인의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굉장히 서운함을 좀 밝혔고요. 그리고 또 그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가 지금 36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6억 원어치 뇌물은 중개 확실하다 이거죠. 예, 해외로 상소심 중개 확실하다 재판부조차. 이렇게 봤습니다. 예. 네, 이거는 봤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형량도 지금 좀 형량의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한 5,900여만 원어치의 뇌물을 준 혐의로 박채윤 씨라는 분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6억 원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에서는 아까 묵시적인 청탁 부분에 있어서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일일이 적어놓은 수첩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이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 석방이 돼서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병실을 들렸다 집으로 간 상황이고요. 이제 경영에 복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특검에서는 이걸 대법으로 보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특검에서 주장하는 죄가 다 유죄로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재판부가 36억 원어치의 뇌물은 중개 확실하다고 스스로도 유죄로 봐놓고 예. 36억 뇌물 받은 사람을 집행유예로 내보내는 게 맞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감정과 좀 어긋나는 거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텐데요. 예. 어쨌든간 특검에서는 여러 면에서 2심에서 뒤집힌 것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삼성 쪽에서는 증거에 근거해서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내렸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정도 액수의 뇌물 받은 분들 어떤 처벌받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국내외 금융시장 자꾸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준 의장이 바뀌었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 새벽에 금리를 예, 제롬 파월 신임 의장이 취임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연준 의장들을 부르는데요. 이유는 뭐 지금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뭐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 흐르는 돈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의장의 행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인데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아침에 이제 바뀌면서 과연 앞으로 이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을 펼쳐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바뀐 시점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간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2015년도 말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지난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속도를 느리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경기 회복이 좀 된다.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 같은 것들이 원유 가격이 급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그렇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급하게 오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되면서 지금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 제롬 파월이 진짜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장이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미묘한 시점에 바뀐 이 제롬 파월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이 다양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네. 이 제롬 파월은 배경이 좀 특이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그 연준 의장들이 모두 경제학자 출신들이 맡아왔거든요. 예. 근데 이 제롬 파월은 비경제학자 출신이고 사모펀드 임원까지 지낸 그 금융가 출신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경제학자들과 똑같이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자산 붕괴라든지 자신이 투자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책에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자들이 가서 얼른 인터뷰를 좀 하거나 아니면 네. 본인이 나와서 연설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게 아니면 연준 회의를 열어서 무슨 금리 결정을 하거나 하면 대강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일정이 언제쯤 잡혀 있어요?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적으로 이 연준 이 위원회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옐런 전 의장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딱히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라고 하면 옐런 의장의 어떤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취임은 했지만 공식적인 연설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그 연준의 홈페이지에 금융 시스템은 10여 년 전 금융위기 전보다 더 강하고 탄력적이다. 이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만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향후에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그 연준을 열어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달에 연준 회의가 지금 개최되는 게 예정이 돼 있고요. 시장의 예상은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은행들이 신입 직원 채용할 때 네. 제대로 객관적으로 잘 했느냐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이 청탁해 오면 그거 들어주고 그냥 뽑아줬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한쪽에서는 그 제대로 뽑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사기업이 누구를 뽑는 걸 누가 왜 자꾸 간섭을 하냐는 또 반론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이걸 좀 명확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 특히 은행들의 지금 그 불법 채용 문제가 좀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12월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는 곳에서 은행 공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사익 추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행위를 한 대주주에 대한 처벌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은행법을 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그전에 은행법에 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금융지주 회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게 개인적인 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을 못했거든요. 아니 개인적인 이익이 안 걸려 있는데 왜 그 청탁 인사를 해요? 그럼 당연히 개인적인 이익이 그래서 걸려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앞서 이제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 부분을 네, 얘기했지만 다만 법률이라는 게 재판이라는 게 사실 이런 문구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검사가 그걸 때문에요. 입증해야 되니까 입증이 어렵더라.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삭제해버리고 어쨌든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금융지주에서 김정태 회장의 연임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하고 하나금융지주가 좀 대립을 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김정태 회장이 3년이 세 번째 연임에 성공을 했고 금융당국에서는 또 채용비리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금융지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은행법 개정이나 이런 것까지 들이댄다라고 하면 앞으로 채용비리 문제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김정태 회장의 이제 그 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도 법률적인 부분이 생긴다, 알겠습니다. 근거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우리 은행에 예금해주면 은행의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돈 많이 있는 분이 내가 우리 아들을 이 은행에 취업시켜주면 내가 한 3천억쯤 현금이 있는데 이 은행에다가 넣겠어. 네네. 그러면 이거 3천억만 받으면 은행 주주들도 좋아하고 은행 경영도 아주 좋아지는 건데 그분을 받는 게 맞아요? 안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은행 경영을 봐서는 받는 게 예. 맞는 것 같고 사회 정의로 봐서는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 말씀은 결국엔 기부금 입학하고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걸 어디까지 허용해 주느냐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사회적으로 조금 허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대학 듭니다. 총장 입장에서는 그 기부금 입학 받고 싶을 것이고 네. 다만 그게 자꾸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 무너지니 법으로 막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 근데 은행은 지금 이게 법으로 지금 안 막혀 있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도 좀 개정을 하고 여기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하고 걸리면서 부당한 관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엮여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나중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경험 없으니까 가입하는 게 상조 서비스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감사 보고서를 봤더니 여전히 부실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2015년도에 공정거래법 공정위가 이제 이 그 상조회사들을 관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상조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니고 할부 거래 회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선불식 할부 상품을 파는 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정위가 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을 이제 2015년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감사 보고서를 내도록 해라 이건데요. 공정위가 이번에 자료를 지난해 제출된 감사 보고서를 조사를 해보니까 153건 중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게 11건에 불과했다 이런 자료를 내놨어요. 그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는 사실 감사 보고서를 내라는 것은 의무가 돼 있지만 이 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의무는 지켜야 되니 감사 보고서는 내는데 한마디로 대충해서 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상조회사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돈을 지불하고 소비자들은 나중에 여기와 관련된 상품을 받도록 서비스를 받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제대로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중간에 파산하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위가 상조회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도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 하셔라 마셔라 말아라라는 말씀을 감히 잘 안 드리는데 네. 유일하게 이 상조 서비스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라고.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네. 전화해도 똑같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상조 서비스에 매달 4만 원씩 낼 돈이면 그 돈으로 그냥 적금 부어서 갖고 계시다가 무슨 일 나면 그때 그 돈으로 상조 서비스 신청하면 똑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예, 거의 차이 서비스도 없이. 예. 대신에 요즘은 뭐 마케팅 강화한다고 이것저것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만큼 뭔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고요. 지금 성남시, 여주군, 광주시, 거제시 지역에 건조 정보 발효되어 있다고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불 나지 않도록 취급을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로부터 경제 뉴스 브리핑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청취자 중에 주철규 씨가 신문을 읽으시다가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이게 뭐 일반 회사와는 좀 다른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특수목적법인은 영어로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약자를 따서 SPC라고 부릅니다. 이게 보통 회사하고 법적으로 다를 거는 없는 똑같은 그냥 회사인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별도로 일부러 만든 회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 계열사가 5곳이 있다고 쳐요.
이 계열사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일하는 사옥을 하나 돈 주고 살려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건물값이 500억이면 계열사들 보고 100억씩 내라고 해서 건물 사고 뭐 관리비가 한 달에 5천만 원 나왔으면 또 1,000만 원씩 계열사 보고 내라고 하고 빌딩 관리실 직원도 5명 필요하면 또 계열사에서 1명씩 파견 보내라 해야 되고 뭐 복잡하죠. 보일러 고장 나서 1,000만 원 써야 되면 200만 원씩 내일 빨리 보내라 또 이래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200억이 든다면 그 돈은 갑자기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될 텐데 뭐 실적 괜찮은 계열사들이야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아주 어려운 계열사는 은행이 야, 이 돈 빌려주면 너희들이 이 건물 리모델링 하는 데 쓸지 밀린 직원 월급 주는 데 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빌려주냐 안 돼.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계열사들이 100억 원씩 출자를 해서 자본금 500억 원짜리 회사를 특수 목적 법인으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관한 한 이 회사가 다 무조건 다 알아서 하고 우리 보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이제 이러면 다들 편하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자금이 200억이 필요하면 그 특수 목적 법인 그 회사가 그냥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이 회사한테 돈 빌려줬다가 어디 다른 데 쓰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을 덜 하겠죠. 이 특수 목적 법인은 오로지 빌딩 관리 소유 말고는 다른 데 쓸 사업 자체가 없는 회사니까요. 이렇게 어떤 건물을 소유하려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서류상의 회사를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형식으로 보면 일반 회사하고 똑같은데 특수한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란 뜻이고 대개는 그래서 그냥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통장 만들 때 이건 나중에 우리 애 대학 갈 때 등록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특수한 목적으로 딱 그 용도로만 만들어 놓고 쓰는 통장이 있죠. 남들이 보면 구별이 안 가지만 나는 구별 가잖아요. 그건 겉으로는 일반 통장하고 똑같지만 오로지 딱 그 용도로 쓰는 통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창회 총무다 그러면 동창회용 통장은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특수 목적 법인도 그런 겁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고 딱 그 목적으로만 그 법인을 사용하니까 뭐 굳이 직원을 많이 뽑을 일도 없고 직원 없어도 되고 그냥 사무실만 하나 있거나 사무실도 없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고요. 딱 그 사업을 위해서 형식상 필요해서 만든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도 계속 출렁이고 있고요. 일본, 유럽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또 언제까지 이럴 것 같은지 미래에셋대우의 김학균 수석연구위원 오랜만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왜 이런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예, 뭐 무엇보다도 주가가 조정 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아무리 강한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단기간에 뭐 한 10%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게 일반적인 주가의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2016년 이후로 주식시장이 정말 조정 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주가 지수의 데이터가 한 120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지난주 말까지 사상 최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없이 굴곡 없이 오르기만 하다 보니까 중기적인 가격 부담이 좀 커졌던 것 같고요. 뭐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작년 말에 2.4%였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2.8%까지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오른 데 따른 가격 부담에 금리의 급등이 주식시장 조정의 어떤 핑곗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는 왜 급등합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이제 괜찮고요. 뭐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작년보다 높아지면서 올라갔죠. 예. 예,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도 금리를 좀 올리는 요인입니다.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 빌리는 경제 주체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 정부가 작년 말에 대규모 감세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성장을 하면서 세수가 더 거치게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이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저금리 하에서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이 좋았습니다. 뭐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이제 오르고 했었는데 이런 금융위기 이후 지속이 됐던 저금리 기조가 깨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투자자들에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경기 좋아서 올라간다면서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기름을 쓰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기름 많이 네. 쓰겠다는 데가 뭐 공장이나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차 타고 어디 그렇습니다. 가거나 쓰니까 그것도 경기 좋다는 거고 네. 트럼프가 돈 풀다는 것도 경기가 좋으라고 푸는 거지 그거 뭐 어디 산에다 쌓아놓으려고 푸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인데 주식시장은 이상하게 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금리가 저금리입니다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계속 오르다가 네. 야 이거 진짜 좋아지는 신호가 막 나타납니다 하면 왜 이렇게 떨어져요? 왜 그래요? 청개구리인가요? 사실은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 이제 주가도 같이 올라갔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예.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라고 하는 건 결국 돈의 가치거든요. 경기 좋을 때 사람들이 뭐 소비도 하려 그러고 또 기업은 투자를 하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또 과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경기 좋으니까 네. 금리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경기 나쁘니까 주가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보면 이제 주가는 2009년 1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는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요. 네.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실 예. 과거에 못 봤던 모습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자산 가격은 경기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만든 저금리의 효과를 본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올라가니까 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분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과거에 지난 3, 4년 전엔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도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자산 가격을 많이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저금리 하에 풍부한 유동성이란 것도 또 자산가를 설명하는 요인이니까 지금은 경기는 좋지만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꺾이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과거보다는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요인이 더 크다. 뭐 지금 많은 나라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데요. 사람들이 느끼는 경기나 실물 지표가 사상 최대치인 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금리 하에서 자산 가격이 실물 경기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 환경이 깨진다 그러면 설사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조정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 보니까 네. 좀 내려가다가 다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까? 어떻게 요인을 보세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도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경기 확장 국면이니까요. 예.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은 뭐 10%, 15% 정도 중간 조정은 중간중간 있습니다. 조정 받을 때는 늘 당혹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이제 통과 의뢰인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실물 지표를 감안한다 그러면 저는 조정 이후로 금년 상반기 한 번 정도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예상일 뿐이고요. 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답입니다. 이게 강세장이라고 하면 조정을 받더라도 일정 어떤 그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네.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서 주가 지수가 예를 들면 미국 증시가 15% 이상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큰 추세가 바뀐 건 아닌지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이전까지는 뭐 나타날 수 있는 통상적 조정의 범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물 지표도 어쨌든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잠깐 쉬어가는 거냐 아니면 네. 뭔가 큰 대세가 꺾여서 경기가 좋든 말든 계속 내려가는 거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주가가 계속 다시 이제 하락 방향으로 큰 변화가 생겨서 이제 우리는 내려가는 거야라고 하면 네. 경기도 계속 쫓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자산 시장이 실물 경기에도 큰 영향을 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시장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중간 조정 이후에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석을 업보라는 저마저도 지난 10년 동안 강세장이 순치되어 있는 시각으로 지금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시장의 답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15% 이상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뭔가 놓친 게 없는 건지 한번 투자자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고 아니라고 네. 생각하면 아닌 거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예상하고 이제 괜찮을 거다 또는 이제 아닌가 보다를 예상하겠느냐 그런 설명으로 들리는데요. 주가가 답이죠. 예, 결국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살아있고 그렇다 그러면 예. 15% 이내 조정을 그칠 것이고요. 사실 고점에서 15% 밀렸다 그러면 굉장히 데미지가 큰 거거든요. 네. 지금 빠진 것만큼 더 빠진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약세장으로 반전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것은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빠진 정도밖에 안 되고 예. 더 큰 하락이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합의이거든요. 이것이 강세장 조정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러면 뭔가 빠뜨린 건 없는지 좀 고민들을 누구나 다 시장 참여자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잘 모르니까 우리 시장 한번 들여다 봅시다 하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게 늘 사실은 그게 진리여서 뭐라고 제가 반론을 드릴 수도 없네요. 예, 뭐 어쨌든 사전적인 견해를 가질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견해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임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뭐 시장이 순응을 해야죠. 늘 시장은 답이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오른 이유가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해도 그 인위적으로 제공됐던 유동성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네. 주가 내릴 수 있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다고 하면 네. 왠지 느낌이 그래 이거 말고 무슨 네. 근거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실적이 예. 계속 좋아지니까 이거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라든가 예를 들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근거로는 어떤 걸 보통 꼽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지금 기업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어쨌든 늘어나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늘어나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한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의 금리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지금 정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성장을 감안하면 자산시장의 친화적인 금리거든요. 더 떨어지지 않으면 네. 더 떨어지지 않더라도요. 예. 지금 시장에선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란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로 자산시장 만든 거는 뭐 중앙은행들이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금리를 만들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연준 의장이 바뀔 때, 그린스펀이 바뀔 때, 그리고 버냉키가 바뀔 때 늘 금융시장이 연준에게 시위라도 하듯이 금융시장 초기에 동요를 나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인플레 기대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것이 뭐 인위적인 시세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주가라든가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튄다 그러면 아무리 좀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네. 이번 사이클에선 주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더 계속 오르는지를 봐야 되겠다. 주가를 굳이 예측하려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 위로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2.7%대인데요. 예. 3% 위로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를 살리려는 중앙은행이라면 3%안 넘게 본인들도 신경 쓸 거다라는 기대감이 섞인 전망입니까? 이제 지금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할 테고요. 예. 지금 이제 연준의 구성원들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이제 피드백을 줄지를 또 금융시장은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일부 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그것도 역시 네. 많이 오른 거 차익 실현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대세 그런 것도 하락이 있고 시작이 미국 예. 금리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그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뿌리는 건 미국계 자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유동성이 조금 좀 축소가 된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자금 회수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포괄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의 좀 후폭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잘 관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예측하지 말고 미국 금리 얼마나 튀는지 잘 보자. 이거네요. 지금은 많이 이미 두드려 맞았으니까요. 예. 예단보다는 시장에서 나오는 좀 신호들을 보고 좀 그 추세대로 움직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에셋대우의 김학균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그동안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업무상재, 즉 산재로 인정을 안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의 박경구 사무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좀 여쭙겠습니다. 박 사무관님. 예,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박경구 사무관입니다. 예, 과거에는 회사 버스나 회사에서 지급한 자동차,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인데 이제 개인용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난 건 출퇴근길이라도 산재로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건데요. 예. 예, 그게 저도 좀 살펴보니까
아니 똑같이 출퇴근인데 꼭 회사에서 준 차든 개인 차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개인 차라도 출퇴근이라면 해줘야지. 이제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근버스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만 네. 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불합리하다는 이게 거죠? 예, 예전부터 이제 이게 사업주가 차량을 제공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이 쭉 있어 왔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네. 작년 10월 달에 법을 개정하였고 올해부터는 이제 기존의 통근버스뿐만이 아니라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차 안 주는 것도 억울한데 그죠? 그런 예, 개념인 것 같긴 했어요. 예. 그럼 버스나 지하철, 자전거, 도보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출퇴근길에 다친 건 산재로 다 인정이 됩니까? 그럼? 예,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이제 전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에 차별을 두지 않고? 예.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라는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길이야 뭐 그렇다고 쳐요. 집에서 회사로 바로 가는 거니까. 근데 예. 퇴근길에는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볼일을 보다가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과연 퇴근길에 회사에서 떠났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다 예. 퇴근길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애매할 것 같아서요. 무슨 그 기준이 있어요? 예, 이제 개인적인 용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되는 경우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법에서 출퇴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이 아니라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취업과 관련한 이동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취업과 있습니다. 관련한 이동.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 경로를 이탈했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이를 데려다 준다든지 자기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원 간다든지 예, 또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투표하러 가거나 예. 또 병원에 가거나 또 간병행위를 하러 가거나 또 꼭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러 가는 경우에는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집에 오던 도중에 마트에 들려서 돌아왔는데 예. 그래서 직선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 길로 돌아오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사러 간 거니까 그것도 퇴근길로 본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가용을 퇴근길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자동차 보험에 연락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 보험료도 좀 올라가고 다친 사람 있으면 자동차 보험에서 고쳐주고 좀 병원비 내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사고 나면 그럼 산재보험도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이 출근길 아니면 퇴근길에 사고 나죠. 특별히 다른 경우에 사고 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이 되니까 네. 산재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로 신청하면 예.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뭘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이제 현재는 사회보험으로서 이제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과실 여부하고는 무관하게 법에서 정해진 급여를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컨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랑 상관없이 진료비, 입원비 같은 이제 실비 성격의 요양급여를 받게 되고요. 또 요양으로 일을 쉬고 있기 때문에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도 주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치료비는 줍니다만 나 그동안 회사 못 간 것까지 보상해 주셔 하면 이거 아주 밀고 당기기가 치열한데 그러면 그냥 출퇴근길에 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안 하고 그냥 산재보험 신청하면 되겠네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산재에서는 이렇게 차량이 훼손된 부분이랄지 그런 물적인 자동차는 안 고쳐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산재보험도 신청하고 자동차도 고쳐야 된다 싶으면 견적이 좀 나왔다 싶으면 자동차 보험은 또 나중에 연락하고 그러는 게 좋습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양쪽에서 다 보상해주면 오히려 돈 버는 경우도 생깁니까? 어때요? 이제 그 재해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재해자가 이제 산재를 신청을 해도 되고 자동차 보험을 신청해도 되고 양쪽은 되는데 양자를 다 모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지급은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입원비를 다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네. 산재 보험에서도 뭐 입원비를 또 주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동일한 보상 항목에 대해서는 네. 지급은 안 되고 다만 이제 보험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산재에서 이제 지급할 금액이 더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 차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직장인들은 그럼 그렇고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는 내가 산재 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되나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사업하는 분도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네.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 보험에 가입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이제 개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가입은 아니고요. 예. 본인이 원하는 보험료를 내고 이제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의 가입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 안 해준 근로자라서 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까? 아니면 사고가 났다고 그래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구제를 받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산재보험법은 뭐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이면은 사고가 네. 발생하면은 어떤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문제는 별개로 보고 예.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돼 네. 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박경구 사무관이었고요. 문자로 9633번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끝나고 박 사무관님부터 여쭤보고 저희가 답 드리겠습니다. 박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없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저들 사이에 묵시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돈이 바깥으로 나가긴 했잖아요. 그걸 재산의 국외도피죄로 안 본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2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그 뇌물로 주긴 했는데 뇌물죄는 인정이 되나 네. 이게 뇌물로 준 것이지 본인의 어떤 재산을 옮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득을 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재산의 국외도피로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재산 이건 국외도피죄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목적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죄명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2심 재판부는.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지는 아무튼 지금 그게 좀 논란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외로 어쨌든간 그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삼성의 경영 승계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어떻게 개인의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굉장히 서운함을 좀 밝혔고요. 그리고 또 그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가 지금 36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6억 원어치 뇌물은 중개 확실하다 이거죠. 예. 상소심 재판부조차. 예. 네. 이거는 봤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형량도 지금 좀 형량의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한 5,900여만 원어치의 뇌물을 준 혐의로 박채윤 씨라는 분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6억 원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에서는 아까 묵시적인 청탁 부분에 있어서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일일이 적어놓은 수첩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이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 석방이 돼서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병실을 들렸다 집으로 간 상황이고요. 이제 경영에 복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모펀드 임원까지 지낸 그 금융가 출신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경제학자들과 똑같이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자산 붕괴라든지 자신이 투자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책에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자들이 가서 얼른 인터뷰를 좀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와서 연설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게 아니면 연준 회의를 열어서 무슨 금리 결정을 하거나 하면 아 대강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일정이 언제쯤 잡혀 있어요?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적으로 이 연준 이 위원회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옐런 전 의장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딱히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라고 하면 옐런 의장의 어떤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취임은 했지만 공식적인 연설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그 연준의 홈페이지에 금융 시스템은 10여 년 전 금융위기 전보다 더 강하고 탄력적이다. 이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만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향후에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그 연준을 열어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달에 연준 회의가 지금 개최되는 게 예정이 돼 있고요. 시장의 예상은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은행들이 신입 직원 채용할 때 네. 제대로 객관적으로 잘 했느냐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이 청탁해 오면 그거 들어주고 그냥 뽑아줬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한쪽에서는 그 제대로 뽑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사기업이 누구를 뽑는 걸 누가 왜 자꾸 간섭을 하냐는 또 반론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이걸 좀 명확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 특히 은행들의 지금 그 불법 채용 문제가 좀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12월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는 곳에서 은행 공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사익 추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행위를 한 대주주에 대한 처벌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은행법을 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은행법 일부 개정에 알겠습니다. 특검에서는 이걸 대법으로 보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특검에서 주장하는 죄가 다 유죄로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재판부가 36억 원어치의 뇌물은 준 게 확실하다고 스스로도 유죄로 봐놓고 예. 36억 뇌물 받은 사람을 집행유예로 내보내는 게 맞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감정과 좀 어긋나는 거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텐데요. 예. 어쨌든 간 특검에서는 여러 면에서 2심에서 뒤집힌 것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삼성 쪽에서는 증거에 근거해서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내렸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정도 액수의 뇌물 받은 분들은 어떤 처벌받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국내외 금융시장 자꾸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준 의장이 바뀌었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 새벽에 금리를 제롬 파월 신임 의장이 취임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연준 의장들을 부르는데요. 이유는 지금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 흐르는 돈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의장의 행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인데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아침에 이제 바뀌면서 과연 앞으로 이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을 펼쳐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바뀐 시점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간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2015년도 말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지난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속도를 느리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경기 회복이 좀 된다.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 같은 것들이 원유 가격이 급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그렇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급하게 오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되면서 지금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 제롬 파월이 진짜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장이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미묘한 시점에 바뀐 이 제롬 파월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이 다양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네. 이 제롬 파월은 배경이 좀 특이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그 연준 의장들이 모두 경제학자 출신들이 맡아왔거든요. 예. 근데 이 제롬 파월은 비경제학자 출신이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배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다우지수는 한때 6%가량 빠질 정도로 투매와 패닉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 4.6%가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면서 지난 9년 동안의 강세장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까지 퍼지고 있고요. 소위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단 하루 만에 104%, 그러니까 2배로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귀재라고 꼽는 워렌 버핏은 110년 전 1907년의 증시 패닉이나 1920년 대공황 때 증시 패닉 상황을 전하는 신문 기사를 복사해서 사무실에 액자로 걸어두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극도로 공포에 빠졌던 날의 신문을 굳이 액자로 만들어서 사무실에 걸어놓는 이유는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 액자를 보면서 자주 상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난 9년 동안 뉴욕 증시가 황소같이 돌진한 것처럼 오늘 같은 기록적인 급락 장세 역시 투자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얘기겠죠. 예, 주식시장 왜 빠지는지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언제쯤 반등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짚어보겠고요. 경제 뉴스를 읽다 보면 특수목적법인 SPC라는 용어가 가끔 등장하는데 이 특수목적법인은 뭐고 왜 만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돼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출근할 때 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 건지 오늘 고용노동부 관계자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2월 6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경제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오늘 예. 주요 뉴스들로 계속 다뤄지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이 됐는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보는 것보다 죄가 좀 가볍다고 본 겁니까? 이번 재판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들이 무죄로 바뀐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부분이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내 경영 승계를 도와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 본 부분이 유죄를 인정을 받았었는데 1심에서 2심에서는 이제 무죄다. 이거는 청탁을 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평가. 구체적으로 청탁이 오가지 않았으니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까 2심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의 국외도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보냈던 이제 여러 가지 승마 지원금들 이런 네. 것들을 재산의 국외도피 혐의를 같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재산 국외도피죄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죄지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이 크게 준 것은 이 부분을 2심에서는 또 무죄로 봤기 때문에 예. 형량이 대폭해서 감형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풀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복역을 하는 대신에 이 기간에 죄를 저지르지 말라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같이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나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가치들 모두 풀려난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한테 승마 지원금 보내면서 사실은 뭐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서로 원하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으나 네. 삼성이 돈 주고 대통령이 받은 거 끄덕끄덕하면 이게 묵시적으로 당연히 우리 또 다음에 우리 뭐 할 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 꼭 오가야 꼭 뇌물이고 이런 겁니까라는 게 1심 재판부였는데 네네. 2심 재판부는 뭐가 구체적으로 오가야 청탁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증거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증거가